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원래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건강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하루 늦추게 됐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못한 수업은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이제 보강을 이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1, 2월하고 3, 4월하고는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내용 정리반으로 운영이 될 텐데 1, 2월은 너무 이제 깊이 있는 것보다는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좀 문제들도 좀 되도록이면 가볍게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은 해석학 영역이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석학 영역이 수요일 날은 수업이 된다는 얘기는 매주 수요일 날은 해석학이 끝나면 이제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대수 파트로 정수론,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 이산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매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각 과목이 시작할 때마다 그 과목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목이 어떤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관점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수업 후에 내가 우리 이제 지금 자료 나간 것 중에 연습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해설도 들어가 있지만 해설은 너무 보시지 말고 연습 문제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이 여기 푸는 시간을 갖고 같이 스터디 형식으로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 받고 하는 형태로 해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매주 목요일은 이번 주는 없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은 수업 끝나고 바로 이제 가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수업한다라고 문제를 다루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음 주에는 연습 문제 뭐뭐뭐를 이렇게 풀어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정수론 파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정수론은 점수로 본다면 4점, 문항으로 보면 한 문항이 이렇게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대대수학하고 연계를 시켜서 봐야 돼요. 현대대수학하고 연계를 시켜서 봐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현대대수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수론을 추상화시킨 게 환론입니다. 정수론을 추상화시킨 게 환론이고 그 중에 이제 특별한 형태로 잡은 게 군론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은 환군, 환체로 이렇게 보통 강의를 하고 나는 이제 수업상 그냥 군, 환체 이렇게 나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환군, 환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우리가 정수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대수학은 뭐 거의 계산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한 문항 4점이지만 이제 최대 3문항 14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수론에 대한 내용들은 수를 연구를 하는 거지만 이제 이때 수라는 것은 정수를 지칭하는 거고요. 수를 연구하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은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로 나눈다. 그래서 일종의 합동이 핵심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합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정수론의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현대대수학에서 말 잘못했습니다.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해서 현대대수학에서 이제 유클리드 정역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때 여기에 대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나눗셈 정리가 돼요. 나눗셈 정리가 되고 이것을 발전시킨 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부정 방정식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른 과목하고 달리 정수론이라든지, 아니면 위상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문제 안에 하나의 이론이 출제되는 경우보다는 한 문제 안에 여러 개의 이론이 같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알아야 시험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이 굉장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다루어야 되고, 우리가 나눗셈 정리가 있는 곳은 항상 부정방정식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면 현대대 수학에서도 유클리드 정역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요 내용이 들어간다가 될 거고, 현대대 수학과 연결이 된다면 대표적인 것이 다항식 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문제와 연계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합동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일러의 정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오일러의 정리 이전에 페르마의 소정리가 나오게 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오일러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오일러의 정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로는 우리가 위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위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위수 문제 중에서 아주 특별한 원시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수론은 이렇게 이제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고전적으로 본다면 유클리드, 아니 오일러의 정리 말고도 고전적으로 본다면 윌슨의 정리 등이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정수론의 문제가 어디로 발달이 되냐면 암호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발달이 돼요. 그래서 암호학이라는 것이 교사임용 시험에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능에서는 관련 이론이 출제된 적이 있는데, 수능에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교사임용에선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암호학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 암호학이라는 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들이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 그 다음에 정수론,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암호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최대 지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일러의 정리 문제, 그 다음에 단순 연분수의 문제. 근데 여기 이제 물음표를 쳐놓은 거는 아직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연분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응용 파트로 봐야 되는 거죠. 응용 파트로 이렇게 보는 건데, 아직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출제된 적은 없는데 언제 출제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이거 뭐 알면 되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정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제 핵심이 됐는데, 또 하나의 이제 최근에 이 정수론이라는 것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대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출제를 하는 과정 안에서 현대대 수학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그러다가 200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때 전에는 이제 특별한 그런 것들이 없었다가 이 2005년도 이후에 무엇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냐면 고차 합동식의 해외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고차 합동식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해에 대한 존재성의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르장드리 기호를 이용을 해서 얘기가 되고, 이것이 이제 그 현대대 수학의 다항식관과 조인이 돼서 2차 합동식의 해 개수 또는 해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본다면 정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의 문제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수라고 하는 것을 덧셈의 관점에서 보면 일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만, 곱셈의 관점에서 보면 정수론은 소수의 곱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정수론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도 모르게 소인수 분해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일명제 소인수 분해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표준 분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의 문제를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핵심 이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칠판에 적어놓은 그 이름은 몇 가지 안 되지만, 뭐 실제 시험은 여기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외에 뭐 그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응용이 되는데,
이제 이 암호라든지 또는 부호 이론,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책을 보시면 책의 뒤에 보면 ISBN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바코드로 탁 찍으면 나오는 것들 있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발음이 안 돼서 코딩 시어리라고 그래서 부호 이론이라는 개념이 이제 발달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아직은 조금 여기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논의하는 분들이 있고 책에 이렇게 이제 작성하기 시작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핵심 이론은 여기에 중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여기에 포커스를 이제 맞추는 경우가 있고, 이론 문제로 넘어간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곱셈의 관점은 결국은 소수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소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여기서 이제 하나의 핵심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수론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증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증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고리즘 중심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기타 외에 출제된 적은 없었지만, 뭐 페레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재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그 다음에 그 수학사와 연결이 된다면, 뭐 피타고라스에 관련된 수라든지 또는 완전수, 부족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후반부에 놓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부록편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교과교육론과 연계됐을 때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정수로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내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이렇게 뭐가 할 수 있냐면, 이게 판서를 하는데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판서를 하는데 놓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막 따라 쓰시려고 하시지 말고, 요즘은 우리가 휴대폰이라든지 뭐 카메라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놓쳤다 그러면 그 카메라로 찍으시고 하면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니까, 수업 시간에 소리만 안 들리면 되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착각을 해서, 원래는 이제 이게 교재로 이렇게 해야 돼서 나와야 될 내용인데, 이게 지금 자료로 나가다 보니까 자료량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은 것은 이제 책자로 나와야 될 파트가 이제 착각에 의해서 이제 책으로 안 나오고 이제 프린트물로 나가려다 보니까 이게 뭐 줄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늘리면 늘렸지 줄이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 형태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론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정수론에서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눗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정수 AB에 대해서 B가 0이 아니면 A를 B로 나누면 묵과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문장 안에서 양의 정수라고 해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정수가 되면 여기는 절대값 B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정수론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무슨 정리가 성립한대요? 나눗셈 정리가 성립이 되더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눈다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D가 A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것의 정의는 적당한 정수가 존재를 해서 A는 D 곱하기 K의 꼴이 된다. 이런 뜻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D는 A를 나눈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읽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0은 0을 나누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0은 0 곱하기 1 해도 뭐가 됩니까? 0이 되니까 0은 0을 나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0은 0을 나눈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모순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쓰시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눈다라고 할 때 0은 0을 나눈다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면서 말을 놓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0은 0을 나눈다라는 건 이용하지 않고 다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신 책에서는 내가 봤던 책에서는 0을 나눈다고 나왔던데 그런데 그 책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잘못됨이 없지만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자.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누면 D는 A와 B를 나눈다 그래서 D는 A와 B의 공약수다라고 명명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최대 공약수다. 그래서 이제 GCD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최대 공약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2가 A와 B의 공약수이면 2는 D보다 적거나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셔도 되지만 2는 무엇을 나눈다? D를 나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그 모든 약수들의 배수가 됩니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가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명하자? 서로 소라고 하자. 뭐 여기 따로 판사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L을 나누고 B가 L을 나누면 반대로 L을 우리는 A와 B의 공배수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를 뜻하는 겁니다. 음의 정수로 가면은 뭐 저거 되니까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우리는 최소 뭐라고 하자? 공배수라고 하자. 이건 말을 바꾸면 A와 B의 공배수가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L의 배수가 됩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요 뜻이 되는데 이 뜻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먼저 우리가 이거를 먼저 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핵심 이론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A를 B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이 남는다요? 나머지가 남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랬을 때 특징은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와 R의 무엇과 같다? 최대 공약수와 같다. 그래서 이제 공약수를 구해주는 방법들 중에 하나로 이제 이것이 활용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한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2원, B와 R의 최대 공약수를 이거라고 놓자. 이거라고 놓으면 그러면은 A는 BQ 플러스 R이니까 R은 A 마이너스 B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로 쓰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2원의 배수고 이것도 2원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2원은 무엇을 나눈다? B가 아니라 2원은 R을 나눈다가 되겠죠. 오케이? 얘네들은 전부 다 2원의 배수고 얘를 A1, B1,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죠. 그래서 이 말은 2원은 R을 나눈다. 그러면 결국은 2원은 B와 R의 무엇에 해당이 돼요? 공약수죠? 그럼 B와 R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까? E2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E2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도 E2의 배수고 이것도 E2의 배수니까 A도 무엇의 배수가 돼요? E2가 B의 약수고 E2가 R의 약수니까 E2는 A의 약수다죠. 그러면 E2는 A와 B의 공약수가 되니까 E2는 E1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서 그러면 결국은 E1과 E2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은 이 원리를 이제 이용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로 만드는 그런 원리로 이용이 돼요. 다른 내용은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요. A가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누면 A와 B를 우리는 동반원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 고등학교는 국가가 지정을 해주죠. 언어가 어떻게 정의를 해줘라, 어디까지 학습하라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지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대수학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어떤 책들이 있냐면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요.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에서 논의하는 책들도 있고 대부분의 책들이 R을 정역에서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정역이라는 말은 곱셈에서 0인자가 없다니까 A와 B가 0이 아니면 곱한 것도 무엇이 아니다. 0이 아닌 것이 이제 정역의 특징이 되는 거고 정역의 핵심은 소역 법칙이 성립한다. A가 0이 아니고 A, B와 A, C가 같으면 B와 C가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정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현대대수학에서는 A와 B가 동반원이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으로 하냐면 A 곱하기 U, 즉 단원을 뜻하는 겁니다. 단원이라는 말은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에서는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수는 뭐밖에 없어요? A, B가 1이 되는 정수는 둘 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정수론에서는 이게 정수론에서는 A와 B가 동반원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B가 A와 같거나 B가 마이너스 A거나 이거를 갖다가 확대 해석해주면 무슨 뜻이 된대요? 이런 뜻으로 확대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동반원의 뜻은 무엇으로 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둘이 껍데기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걸로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안 다루지만 6은 2 곱하기 3입니다라고도 쓸 수 있지만 얘네들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을 때 얘와 얘는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다른 거죠. 다른데 얘네들을 동일시 여기는 이제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현대대수학하고 일반적인 이제 책이 조금 다른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눈다라는 말을 어렵게 썼지만 쉽게 말하면 B는 풀마 A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동반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반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associated element라고 표현을 쓰지만 그냥 개념적으로는 거의 같은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가 될 때, 이게 이제 그 정수론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가 되면 AX 플러스 BY는 D가 되는 정수 XY가 존재한다는데, 이 과정은 아까 말한 그 나눗셈 정리를 적용을 시켜주면 이러한 D를 구해줄 수는 있다예요. 그런데 AX 플러스 BY가 D라고 해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게 성립되는 경우는, 필충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얘가 1일 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면 요 내용은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죠.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책에 제시를 해놨는데 이론이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실제 계산 방법이 훨씬 더 이제 유용한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만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보면, A와 B의 AX 플러스 BY는 C의 정수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C의 약수일 때, 그리고 이때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1.11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부정방정식 AX 플러스 BY는 C가 되고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일 때 XY를 구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를 여기 보면, 1단계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X0 플러스 BY0는 이것인 X0, Y0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X0, Y0가 유일하지는 않아요. 유일하지는 않다 보니까, 않는데 수많은 해 중에서 하나를 얻어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특수의 특별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X0, Y0를 구하게 되면 이 문장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C는 D 곱하기 무슨 꼴이에요? C는 D 곱하기 K의 꼴이죠.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K를 곱해주게 되면 AX0K 플러스 BY0K는 DK가 되니까 C가 나오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AX 플러스 BY는 C인 X1, Y1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껍데기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면 AX1에 BY1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네모, 세모가 되면 얘와 얘가 더한 게 0만 되면 이 식은 뭐가 됩니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X를 X1, Y를 Y1이라고 표현하시고, 이 중에 절대적 기준은 없고 둘이 더해서 0이 되니까 하나는 더해주면 하나는 빼주는 형식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얼마든지 부호는 바꾸셔도 되고, 최대 공약수분의 B의 T, 최대 공약수분의 A의 T, 이렇게 구해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건데, 이게 저자들이 이것을 구하는 과정을 꼭 이렇게 구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규칙은 없어요. 이런 방법이 유용하다라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닌 거예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해가 유일성이 없어져요. 그럼 시험 볼 때 제일 곤란한 게 뭡니까?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유일성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이런 것을 유일한 해를 얻거나 또는 유의한 해를 얻으려고 합니다. 유일 또는 유의하게끔. 그러기 위해서 양의 정수의 만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절대값의 입장에서 최소값이 되도록 X1, Y1을 이제 구하도록 하는 형태들이 이제 문제가 절대적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번 볼까요? 자, 이제 이게 연습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모의평가라고 나온 건 내가 쓴 모의평가가 아니라 시험 제도가 바뀔 때마다 국가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오는 평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32x 플러스 14y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절대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2, 14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보시면 이거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를 이제 구하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2는 14 곱하기 2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우리 앞에 논리에 의하면 32와 14의 최대 공약수는 14와 4의 최대 공약수와 같습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2단계를 언제까지 가냐면 약수와 배수 때까지 갑니다. 14는 4 곱하기 3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4와 2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거와 이것이 약수 배수 관계에 대해서 2로 끝났죠? 그러면은 이때 이것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두 줄이죠. 두 줄이 되니까 이때 구하는 것은 14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2는 14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4는 3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32 곱하기 마이너스 3 14 곱하기 8 이렇게 나온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 y는 8 플러스 최대 공약수가 2니까 2분의 16 2분의 14 그 다음에 2분의 16 2분의 32 이게 이제 일반애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절대값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t가 0일 때가 뭐가 됩니까? 절대값의 합이 최소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하는 건 뭐냐면, 이게 두 줄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역과정은 상당히 뭐가 돼요? 복잡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역순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여기에서 몫을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몫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와 3 하고 두 칸을 비워둬요. 이렇게 두 칸을 비워두고 여기가 바로 x의 값, 여기를 y의 값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여기는 좌측이 오는 건데 이때 이 좌측은 이거와 이것의 큰 숫자가 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큰 게 오는 거예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14와 32는 32가 더 큰 데가 나올 수 있지만 마이너스 32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32가 오는 거예요. 절대값이 큰 쪽이. 그래서 그 절대값이 큰 쪽이 되면 여기에 왼쪽을 기준으로 문제를 다루는 건데 얘는 32 곱하기 1 더하기 14 곱하기 몇이 돼요?
0이 된다는 뜻이죠. 왼쪽만 놓고 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1, 0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써요. 그 다음에 여기 14는 32 곱하기 0 더하기 14 곱하기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0, 1 여기까지는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무엇이 되냐면 4와 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번에는 4는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 4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 4는 32 곱하기 1 더하기 14 곱하기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요거를.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거칩니까? 그럼 요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곱한 거를 빼주는 거. 곱한 거를 빼주면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는요 하면 2는 요거를 곱한 거를 빼주는 과정이에요. 곱한 거를 빼주는 과정이 되죠. 7. 여기가 아까 8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나요? 2, 3은 여기가 틀렸구나. 아까 여기가 1이 돼야 되죠?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기가 7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7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테이블은 최대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넘어가는 역순 있죠? 역순의 과정이 이런 알고리즘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이것을 얻는 과정이 2줄 정도가 되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3줄, 4줄 넘어가게 되면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복잡하면 실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얻어지면 이때 x는 y는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d분의 14t니까 d분의 2분의 30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회를 구해줄 수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자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을 이제 구해주는 방법을,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아마 이 과정을 원했을 거예요. 요 유클리드 알고리즘 과정을. 그래서 요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는 문제들도 되지만 일단 이것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용한 이론이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다시 이제 한 문제를 이제 더 풀어보면, 예제 24번을 봐볼까요? 자, 예제 24번의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내용은 다른 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항상 해가 존재하려면 이거와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얘를 나눠야 돼요. 그럼 원 문제는 8x 플러스 4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22고 그럼 8과 22의 최대 공약수는 2고 2는 4를 나누죠. 그래서 전부 다 2로 나눠버린 거예요. 애초에. 얘가 되겠죠? 그럼 얘와 얘는 서로 소죠? 서로 소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4x 곱하기 11y는 1인 xy가 있을 것이다. 그쵸? 4와 11은 서로 소니까. 그러면은 전체에다가 x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x 똑같은 문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꾸죠. x0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제일 적어내는 것은 9구단을 외우라고 그러는데 이제 4단을 외웠어요. 4단을 외우니까 3, 4, 12가 돼서 양쪽에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단을 외우면 3, 8은 24죠. 그러니까 25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8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0.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얻을 때 이것은 이제 중간 과정은 나중에 이제 다시 문제를 풀 때 풀겠지만 이때 이것을 x를 구해주는 방법은 얘와 얘는 서로 소죠?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275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11로 나누면 1이고 얘는 25로 나누면 1이 되는 T1, T2를 구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파트에 들어갔죠. 그래서 예제가 뒤에 들어가 있는 건데 앞에 안 들어가고.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를 구할 때 T1, T2를 따로따로 구해주더라. 그래서 T1은 4가 되고 T2는 마이너스 9더라. 이렇게 해서도 그냥 구해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이런 T1, T2를 구할 때 2개짜리가 되면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구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5는 2개짜리 11 곱하기 2 더하기 3. 그 다음에 11은 그래서 언제까지 구하냐면 약수와 배수가 될 때까지는 구해주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될 때 이게 지금 세 줄짜리잖아요. 그렇죠? 세 줄짜리니까 세 줄짜리를 구해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앞에서처럼 거꾸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25T1 그랬어요. 그러니까 몫이 들어가는 게 여기가 T1, T2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 알고리즘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 주는 것을 곱한 걸 빼주니까 1. 곱한 걸 빼주니까 마이너스 3. 곱한 걸 빼주니까 4. 곱한 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2. 곱한 거를 빼주면 7. 곱한 거를 빼주면 9. 이런 거죠. 즉, 이런 거죠. 25 곱하기 4 더하기 11 곱하기 마이너스 9는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최대 장점은 이게 길어도 계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되고 이제 나중 가서 이 문제의 최대 장점은 뭐가 되냐면 나는 이거 모르고 이것만 알고 싶어 그랬다라고 누군가가 요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해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물론 이거를 이제 구하는 것이 최대 공약수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x, y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얘가 음수가 나와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2, 4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얻어지게 돼요. 그러면 1에서 얘를 곱한 거를 빼주면 1,
곱한 거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4. 곱한 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2, 9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얻어지면 이 말은 25 곱하기 마이너스 4, 11 곱하기 9는 여기가 몇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구해주면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풀마 1이 되는 경우에는 이 한 줄을 줄여줄 수는 있다요. 그러니까 줄여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눗셈 정리는 나머지가 항상 뭐가 되도록 하는 겁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니까 나눗셈 정리를 쓰려면 처음 방법이 옳은 거고 그냥 우리가 단지 그 과정을 생략하고 답만 얻으려고 한다면 굳이 세 줄을 쓸 필요 없이 두 줄로 쓸 수 있으면 두 줄로도 구해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얻을 수 있는 요 값이 4. 얘가 마이너스 9 해서 x의 값을 구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고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부정방정식의 문제는 부정방정식 자체가 목적일 때보다는 다른 문제를 푸는 도구로서 활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문제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될 때 부정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빨리 해두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 돼요. 지금 이제 요 테이블 있잖아요. 요 그림. 요 그림은 이제 그냥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 여기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듯이 이 절차를 오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 계산법을 설명한 건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왜냐면 숫자로 딱 나오면 그냥 깔끔한데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문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오히려 계산 과정이 유클리드 알고리즘 과정이 이제 복잡한 거고요. 이것 대신에 이 테이블을 이용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 그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172) 양의 정수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전체는 몇의 배수가 됩니까? 4의 배수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4의 배수니까 4로 다 나누면 172가 몇이 됩니까? 4로 나누면 43이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43과 5의 최대 공약수는 1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요거를 구해준다가 되는 겁니다. 43 x0 플러스 5y0는 1인 x0, y0를 구해준다. 그래서 43은 여러분들은 이거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5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나눗셈 정리를 적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대 공약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꾸 연습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면 몫이 8 2. 그럼 여기가 x0, y0에 해당이 되고요. 10, 01은 알고리즘적으로 곱하면 빼주면 곱한 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2. 곱한 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8. 곱한 거를 빼주면 17. 그래서 이 말은 43 곱하기 마이너스 2, 5 곱하기 17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43 곱하기 2, 5 곱하기 마이너스 17은 1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돼서 요게 x0, 이게 y0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50이에요. 여기를 4로 다 나누면은 아까 이게 43x 5y는 2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250이니까 전체에다가 250을 곱해주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50이면 500. 치명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425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x1은 500, y1은 마이너스 4250이 형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문제가 주어지면 x는 500 플러스 5t, y는 마이너스 4250 마이너스 500t, t는 정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x, y가 모두 다 무엇이기를 바랬습니까? 양수이기를 바랬죠. 양의 정수이니까 이것도 양수해야 되고 이것도 양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00보다는 큰 거죠. 이게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t는 마이너스 500분의 4250보다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두 식을 만족하는 t는 마이너스 99 하나밖에 없더라. 마이너스 99 하나밖에 없어서 따라서 x는 5, y는 7하고 얻어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인데 이 문제는 이거죠. 43x 플러스 5y는 250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구해지면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중에 x, y가 모두 다 양의 정수는 몇 개밖에 없겠습니까? 1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로 하게 되면 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오는 게 500과 마이너스 4250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구해든지 과정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답의 이제 유일성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x도 양수, y도 양수. 그럼 양의 정수를 구하라고 하면 양의 정수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어디요? 여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것이 최대 공약수는 1이었죠. 43과 5의 최대 공약수는 1이죠. 그러니까 D분의 이거 플러스 OT. D분의, 여기, 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내가 잘못 써서 500이 아니라 43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형태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에 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3개짜리가 나왔어요. 한번, 이제 아까는 우리가 2개짜리에서 지금까지 다뤘잖아요. 그쵸? 2개짜리에서 다루었는데, 이게 이제 문자가 3개가 주어졌을 때 정수를 구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해법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유일성이 앞에 거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보장되어 있지 않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이 내용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A1x1, A2x2, ANXN은 이것인 정수의 x1, xn이 존재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A1, AN의 최대 공약수가 무엇을 나눌 때다? C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보시면 2와 3과 4의 최대 공약수는 1이고요. 1은 5를 나누죠? 그래서 이거 정수에는 반드시 존재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수준에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이 문제는 선형대수처럼 식으로 따지면 보통 이걸 독립종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의 2와 4의 최대 공약수는 2죠. 그래서 2가 몇을 나누지는 못합니까? 5를 나누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y를 독립으로 놓으면 문제 푸는데 곤란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y가 홀수면 되죠. y가 홀수면 되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여기에서 보시면 3과 4의 최대 공약수는 1이죠. 그러니까 x가 0이라도 되고요. 2와 3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니까 z가 0이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놓게 되는데 이때 얘가 이제 사이즈가 z의 사이즈가 개수가 4니까 여기에서는 마음속에서요. z가 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럼 z가 0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2x 플러스 3y는 원래는 최대 공약수가 2니까 1에서 이렇게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계산 안 해도 x0는 마이너스 1, y0는 1이면 여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거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뭐 Z가 독립적인 요소로 나와서 계산하기 제일 쉬운 게 0이었으니까 0이라고 상상하고 문제를 다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다룬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에 x-5, 3에 y 플러스 5 플러스 4z는 0이라는 해결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아까 잠깐만 내가 계산을 여기서 아까 해가 x는 마이너스 y는 5였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럼 등식이 성립하는 것도 맞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Z를 독립적으로 놓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2는 이것의 약수 맞죠? 2는 오른쪽의 약수죠? 그런데 2와 마이너스 3은 뭐가 돼요? 서로 소가돼야 되니까 2는 무엇의 약수예요? y-5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또 마이너스 3은 왼쪽의 약수죠? 근데 2와 마이너스 3은 서로 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은 요거를 나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y는 5 플러스 2t의 꼴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식의 아이디어는 Z가 독립적인 데서 문제가 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Z가 몇일 때도 이 룰은 성립해야 돼요. Z가 0일 때도 이 식은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X와 Y의 관계가 이 식에서 해가 얻어지는 관계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때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t, Y는 5 마이너스 2t의 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자가 주어지면 여기에서는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3t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t는 정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z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z를 우리가 뭐로 표현했어요? 독립으로 놓고 문제를 다룬 거죠. 그래서 일반회를 구하시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 2s 3t, y는 5 2t, z는 s, s와 t는 정수요라고 이렇게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z를 뭐로 표현한 거냐면 독립적으로 놓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요 답이 나왔겠죠. 만약에 x를 독립으로 놓았다면 또 요 내용도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무엇을 독립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 방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 유일한 표현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 뒤로는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목적에서는 조금 이제 그 우리 같은 시험에서는 유일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표현 방법도 달라지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로 넘어가서 보죠. 자, 지금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쉬운 말을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 현대대수학하고 여기가 되게 유사해요. 현대대수학과 굉장히 유사해서, 현대대수학에서 보시면, 현대대수학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언어 중에 하나는 기약 다항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항식은 그냥 원소 모양이 다항식이라서 다항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소 모양이 다항식이다 그러면 기약 다항식, 원소 모양이 다항식이다 그래서 가약 다항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요 말은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소다항식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혹시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들의 공통점은 영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정수에서 영도 아니고 그럼 영 아닌 거고 단원은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양수로만 제한을 둔다면 1을 아니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양수로만 제한을 준다면. 그래서 소원과 기하원과 가야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게 되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P가 A, B를 나누면 P가 A를 나누거나 P가 B를 나눕니다라는 뜻이 소원의 개념이에요. 영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라는 그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기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약분되지 않으니까 A, B이면 A가 단원이거나 B가 단원이 되면 우리는 기약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약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기약이 단원이 아닌데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6 그러면 2 곱하기 3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정수론에서는 이 둘의 뜻이 같아요. 소원과 기약원의 뜻이 같습니다. 정수에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둘의 뜻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기약다항식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소다항식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을 거예요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대수학에서 다낭이데알 정역이 되면 이 둘의 뜻이 같아져 버려요. 다낭이데알 정역이 되면. 그래서 이 둘의 뜻이 같은데 기약과 소원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합니까? 그랬더니 계산상 아래 게 위에 거보다 더 편리해요. 상대적으로 쉽다란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쉽다란 뜻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래게 쉬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려운 것보다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쉬운 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소원이라는 말이 쓱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로 기약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소수 말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 소수라는 단어는 이제 그 프라임이란 영어로는 프라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무엇이 안 되는 거? 약분이 안 되는 개념으로 해서 이 단어로 더 사용이 됩니다. 위의 뜻보다는 아래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로만 내용을 바꿔서 볼게요. 자연수로만 이제 놓고 본다면 자연수에서는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숫자는 1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P가 소수라는 말의 뜻은 P는 일이 아닌 자연수인데 말이 어려우니까 몇보다 큰 자연수? 1보다 큰 자연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학생들한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제일 좋은 건 일이 아닌 자연수. 그리고 P가 A, B이면 약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A, B면 A가 1이거나 또는 몇이 1이 돼요. B가 1인 건데 동시에 1이 될 수는 없죠. 동시에 1이 되면 P도 1이 돼서 무엇의 위배가 됩니까? P가 1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수라고 한다. 이게 내가 아까 왜 이 말의 뜻이 되는 거고,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으로도 이제 적용이 돼요. 이게 아까 이제 정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가 여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얘가 현대대수학으로 가면 얘가 체론으로 발전이 돼요. 아래쪽 내용은 현대대수학으로 무엇으로 발전이 되냐면 정역으로 발전이 돼요. 그러면 체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체는 벡터 공간이 돼요. 체는 스칼라도 되지만 벡터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체론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어디로 간다? 체론으로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쪽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뭐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몇은 아니다. 일이 아닌 자연수니까 요거는 밝힐 필요 없고. 자, 얘가 되면 얘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P가 A를 나누지 못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P가 소수라는 말의 뜻은 P가 A를 나누지 못하면, 그럼 무슨 뜻이죠? 이 말은 P가 A를 나누지 못하면 P와 A의 최대 공약수는 몇이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이 되니까 적당한 정수 XY가 존재를 해서 PX 플러스 AY는 1이 되는 정수 XY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양쪽에 B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PBX 플러스 ABY는 AB가 되죠? 그런데 이것도 몇의 배수? P의 배수, 그렇죠? 아, 참 여기 말 잘못했습니다. 얘도 P의 배수, AB도 P의 배수. 따라서 B도 몇의 배수? P의 배수.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가 A, B면 당연히 P는 무엇을 나눠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나누니까 P는 A, B를 나눈다죠? 그래서 가정에 의해서 P는 A를 나누거나 P는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B를 나눈다가 되겠죠? 그래서 P가 이거라 하면
적당한 정수가 존재를 해서 A는 P 곱하기 D의 꼴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P는 A, B인데 A는 이렇게 되니까 P 곱하기 D 곱하기 B의 꼴이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몇이 돼요? D 곱하기 B는 몇이 돼요? 1이 된다가 돼서 이런 정수는 여기서는 왜 D는 안 씁니까? 그럼 D는 도구예요. 그래서 B가 1이더라. 또 반대로 P가 B를 나누면 A는 몇이 돼요? 1이 되는데 똑같은 문자만 다른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 하나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이제 소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소수가 아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무엇이라고 하죠? 합성수라고 하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수의 곱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를 했죠? 이런 뜻이 나오는 거고요. 귀납적 방법을 적용시켜주면 P가 나누면 P는 A1, A2, AN 중에 적어도 하나를 나눠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이 되면 P는 QK 중에 하나를 나눠야 된다가 되는 거죠. 2번에 2에서, 그렇죠? 그럼 이 말은 QK는 P 곱하기 T의 꼴인데 T는 정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소수이므로 P가 1이거나 T가 몇이어야 돼요? 1이어야 되는데 P도 소수라 했으니까 P는 절대 몇은 아니다. 1은 아니니까 T가 몇이 된다가 돼요? 1이 돼서 P는 QK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아래 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소수의 핵심적인 언어는 P가 A, B면 A가 1이거나 또는 B가 몇이다? 1이다. 현대대수학에서는 기하권이란 말은 A가 단원이거나 또는 B가 무엇이다? 단원이다라는 용어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 언어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현대대수학과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면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